니 애비 쓰리스타? 뭐하는 놈인데? 그 백을 무시하고 뺨을 후려친 군인 딸의 소식을 듣고 분노한 아버지가 군부대로 찾아와서 부패한 군인들을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 충청남도 계룡시의 육군본부 뒤편으로 위엄있게 자리 잡은 장군들의 관사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고요한 곳에 위치한 이군단장 관사의 아침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간 내린 원두커피의 향긋한 내음만이 널찍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지만 식탁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딸 사이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깊고 낮은 음성,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을 그 목소리가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2군단 강원도 춘천에 주둔하며 동부전선 최전방을 책임지는 쌍용부대의 군단장 육군 중장 하도권. 그의 어깨 위 3개의 별은 그가 평생을 바쳐 조국에 헌신한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수만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강철 같은 의지로 번뜩였다. 그런 그가 지금 외동딸 하설빈 앞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당혹감에 휩싸여 있었다. 육군 부사관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이미 합격 통지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설빈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갓 20살을 넘긴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깃든 의지만은 아버지에게서 고스란히 물려받은 듯 단단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하나로 질끈 묶은 그녀의 모습은 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청초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미 전장에 나서는 군인의 그것처럼 결연했다. 하도권 중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잔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누가 허락했지? 제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하도권의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스쳤다. 내가 내게 열어준 길이 얼마나 많은지 잊었느냐. 미국 웨스트포인트 유학도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힘들고 낮은 곳을 택하려는 거지? 이 애비에 대한 반항인가?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설빈의 앞에는 언제나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군 최고 수뇌부 중 한 명인 아버지의 후광은 그녀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설빈이 벗어나고 싶었던 거대한 그림자였다. 반항이 아닙니다. 증명입니다. 설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하도권 장군의 딸이 아니라 하설빈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고 싶지 않습니다. 제 발로 이 땅을 딛고 제 힘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신 아버지를 존경하기에 저 또한 군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다만 그 시작점은 제 스스로 정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딸의 단호한 대답에 하도권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잘 가꿔진 관사의 정원 너머로 계룡산의 웅장한 능선이 보였다. 그가 사관학교생도 시절부터 별을 달기까지 수많은 위기와 경쟁 속에서 유리천장을 깨부수며 걸어온 길. 그 모든 투쟁은 어쩌면 딸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른다. 군이 어떤 곳인지, 특히 여군에게 얼마나 더 혹독하고 비정한 곳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보이지 않는 차별, 그리고 남자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작은 인정까지. 자신의 딸이 그 험난한 길을
그것도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을 그는 차마 용납할 수 없었다. 부사관은 군의 뼈대이자 허리다. 그만큼 고되고 희생을 강요받는 자리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직접 부딪혀 보겠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처럼 공평하지 않다.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내 이름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특혜를 받는다는 의심과 질투 혹은 그 반대의 가혹한 잣대가 너를 올가맬 게다.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이 있습니다. 설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제 신분을 2급 군사기밀로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원할 때까지 그곳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훈련생, 134번 후보생 하설빈일 뿐입니다. 아무도 제가 군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해 주십시오. 하도권은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딸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불꽃을 보았다. 꺾으려 할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를 고집과 신념의 불꽃.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자신이 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좋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만약 내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설계할 것이다. 알아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부녀의 마지막 대화였다. 며칠 후 하설비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정든 관사를 나섰다. 그녀를 태운 차는 안락한 집이 아닌 낯선 훈련병들의 긴장감과 땀 냄새가 가득한 전라북도 익산의 육군부사관학교로 향했다. 대한민국 육군부사관을 양성하는 유일한 기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을 한 수백 명의 청년들 틈에 섞여 설비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머리는 규정에 맞춰 짧게 잘랐고 화장기 없는 민낯의 허름한 옷차림을 한 그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20살의 모습이었다. 그 누구도 이 연약해 보이는 아가씨가 동부전선을 호령하는 쌍용부대 군단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신 안 차려. 거기 번호 134번 후보생.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귀를 찢는 듯한 고함 소리에 설비는 화들짝 놀라 얼어붙은 듯 몸을 고추세웠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이 아닌 익산 훈련소의 혹독한 햇볕 아래 그녀는 오롯이 하설빈이라는 이름 석 자를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야 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용의 딸이 아니었다. 스스로 용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잔혹한 시험대 위에 막 올라선 참이었다.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5시의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상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기상. 5분 내로 연병장 집합. 복장 전투복 완전 군장. 5분 1초라도 늦는 놈은 오늘 하루 종일 머리 박고 다닐 줄 알아. 중대장 숙소의 확성기를 뚫고 나온 목소리는 잠에 취한 후보생들의 고막을 후려쳤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제3중대장 배가란 대위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중대장 타이틀을 단 그녀는 야심과 도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특히 여자 후보생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여자라는 이유로 조금의 동정이나 배려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다. 설빈과 동기들은 비몽사몽간에 침상에서 뛰쳐나와 허둥지둥 옷을 입고 군장을 꾸렸다.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는 사소한 실수가 어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들은 입소 첫 주에 뼈저리게 배웠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의 정렬한 후보생들 앞에서 배가란 대위는 만족스러운 듯 팔짱을 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대열을 훑으며 오늘의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어김없이 하설빈에게 꽂혔다. 곱상한 얼굴, 아직 사회물이 채 빠지지 않은 듯한 어설픈 모습. 백대위는 설빈처럼 편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번호 134번 후보생 앞으로. 설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우렁차게 후보생 하설빈 이라고 외치며 대열 앞으로 달려나갔다. 백대위는 설빈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아주 꼴이 가관이구나. 전투와 끈은 이게 뭐지? 나비 리본이라도 묶었나? 그리고 내 관물대는 왜 그 모양이야? 어제 내가 분명히 각 잡는 법 알려줬을 텐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인가?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욕을 먹는 거야. 내가 여기 놀러 왔어? 소풍 왔냐고. 백대위의 고함이 바로 귓가에서 터져 나왔다. 설빈은 이를 악물었다. 어젯밤 몸살 기운으로 힘들어하던 동기 김다솜의 관물대 정리를 도와주느라 정작 자신의 관물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134번 후보생의 동기의 부족으로 전원 팔 벌려 높이 뛰기 200회 실시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연병장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기들은 설빈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기합을 받았다. 설빈은 입술을 깨물며 함께 뛰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연대 책임이라는 족쇄는 그녀를 올감했다. 백대위는 의도적으로 설빈을 모두의 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동료들로부터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백대위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다. 그녀의 옆에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명령을 수행하는 오지훈 중위가 있었다. 오중위는 백대위의 비위를 맞추며 후보생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었다. 백대위님, 저 134번 말입니다.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군대 물정 모르는 부잣집 아가씨 같습니다. 오중위 잘 지켜봐. 저런 것들은 멘탈부터 부숴놔야 해. 그래야 기어오를 생각을 못하지. 어느 날 오후 화생방 훈련장에서의 일이었다. 끔찍한 CS 가스 속에서 정화통을 결합하는 훈련. 설빈은 뛰어난 집중력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과제를 완수했다. 훈련 교관의 칭찬이 이어지자 멀리서 지켜보던 백대위가 싸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134번. 넌 뭐하는 년인데 손이 그렇게 빨라? 뒤에서 누가 과외라도 시켜줬나? 백대위의 입에서 나온 년이라는 단어에 설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아닙니다. 집중해서 훈련에 임했을 뿐입니다. 집중? 웃기지 마. 내 눈빛,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넌 군인이 될 자격이 없어. 백대위는 한 발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넌 대체 애비가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곱게 자라서 군대 물을 흐리는 거야? 어디 회사 사장 딸이라도 되냐? 돈으로 군대 백이라도 썼어?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이것만은 견딜 수 없었다. 설빈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여기서 아버지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대답 못하지? 뻔하지. 별 볼 일 없는 집구석이면서 있는 척,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는 재수 없는 년. 백대위는 그렇게 내뱉고는 다른 후보생들에게 소리쳤다. 134번 후보생이 훈련을 너무 잘했으니 축하해줘야지. 전원 방독면 다시 쓰고 엎드려 뻗쳐. 축하의 의미로 팔굽혀펴기 100회 실시한다. 또다시 연대 책임이었다.
동기들의 신음과 원망이 가스자욱한 훈련장에 가득 찼다. 설비는 흙먼지가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땅을 밀어 올렸다. 그날 이후 설비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동기들은 그녀와 엮이면 자신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았기에 슬금슬금 그녀를 피했다. 식사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설빈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그녀 때문에 번번이 곤욕을 치렀던 김다솜 후보생뿐이었다. 설빈아, 괜찮아? 너무 힘들어 보인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유독 힘들어하던 다솜은 설빈이 뒤에서 몰래 챙겨준 덕분에 겨우겨우 훈련을 따라오고 있었다. 괜찮아. 너나 잘 챙겨. 이러다 너 먼저 쓰러지겠다. 설빈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지독한 얼음 마녀, 백아란의 그림자에 갇힌 신세였다. 과연 이 어둠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설빈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일의 태양, 아니 내일의 훈련을 묵묵히 버텨내는 것뿐이었다. 4달간의 훈련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모든 후보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합야전훈련 일명 지옥주가 시작되었다. 일주일 동안 실제 전장 상황을 가정하여 익산 인근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숙식하며 모든 훈련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주간이었다. 며칠간 이어진 훈련으로 모두의 체력은 바닥나 있었다. 특히 몸이 약한 김다솜 후보생은 눈에 띄게 뒤처졌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야간 침투 훈련이 시작되었고 진흙탕으로 변한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다솜은 결국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다솜의 몸이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소리 속에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158번 후보생. 위치 보고하라. 오지윤 중위의 날카로운 외침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지만 비탈 아래에서는 신음소리 외에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전원 대기. 대열 유지해. 백아란 대위의 냉혹한 명령이 떨어졌다. 훈련 중 부상자 발생 시 임의 행동은 금지되어 있다. 교관조가 도착할 때까지 현 위치를 사수한다. 하지만 설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동기 부상. 이라고 외치며 군장을 내던지고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무와 수풀에 긁혀 팔과 다리에 생채기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134번. 당장 복귀해. 명령 불복종인가? 백대위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설비는 멈추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다솜을 발견한 설비는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다리뼈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의식도 희미했다. 저체온증까지 오고 있었다.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다. 보고합니다. 158번 후보생 의식불명, 다리 개방성 골절로 추정됩니다. 즉시 후송해야 합니다. 설비는 무전기를 잡고 절박하게 외쳤다. 시끄러워. 의무병 부를 테니 넌 당장 올라오란 말이야. 명령이다. 백대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훈련 규정과 자신의 통제력이었다. 설비는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저 여자의 비인간적인 명령에 따를 수 없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명령에 불복종하겠습니다. 저는 제 동기를 살려야겠습니다. 설비는 외쳤다. 그리고는 가녀린 몸으로 다솜을 등에 둘러맸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그녀는 훈련 코스를 이탈해 가장 가까운 민가나 도로가 있을 법한 방향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설빈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훈련장을 순찰하던 군용 트럭이었다. 설빈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여기 부상자가 있습니다. 다솜은 급히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늦었더라면 과다출혈과 쇼크로 정말 위험할 뻔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음 날 훈련이 중단되고 부대로 복귀한 설빈은 곧바로 중대장실로 불려갔다. 방 안에는 배가란 대위와 오지훈 중위가 싸늘한 분노에 휩싸인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설빈 후보생, 넌 아주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것 같나? 백대위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명령 불복종, 훈련지 무단이탈. 이것만으로도 넌 퇴교는 물론이고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 있어. 알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년이 그따위 짓을 해? 내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훈련 전체를 망쳐놔. 덕분에 우리 중대는 학교 전체의 웃음거리가 됐어. 전부 너 때문이야. 백대위는 설빈에게 자진 퇴교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그러면 군법회의까지는 가지 않도록 선처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설빈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퇴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백대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내가 그렇게 버틴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넌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적격자야. 내가 그렇게 보고할 거다. 넌 여기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게 될 거야. 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라고. 그래도 상관없나? 협박이었다. 설빈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설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백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뭐? 내가 뭘 어쩔 건데? 어디서 되도 않는 허세를 부리고 있어. 백대위는 설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경멸 어린 얼굴을 향해 설빈은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듯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애비는 대체 뭐하는 인간이길래 너 같은 걸 싸질러 놨냐고 물으셨습니까? 술집 작부라도 꼬셔서 낳았냐고도 하셨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설빈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그녀는 백대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제 아버지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 제2군단장이신 하도권 중장이십니다. 순간 중대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배가란 대위와 오지훈 중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뒤이은 것은 극도의 분노와 경멸이었다. 백대위는 설빈이 궁지에 몰리자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다. 이게 정말 미쳤구나. 백대위는 이성을 잃고 설빈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감히 어디다 군단장님 조남을 팔아먹어? 이 정신 나간 년. 당장 2년 끌어내. 의무실 말고 격리실에 쳐넣어. 완전히 미쳤어. 그녀의 외침에 부중대장이 달려들어왔고 설빈은 명령 불복종 및 정신 이상 행위자로 분류되어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차갑고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진 설빈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진실을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큰 오해와 멸시, 그리고 폭력뿐이었다. 자신의 벼랑 끝 외침이 과연 아버지에게 닿을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자신이 먼저 이 어둠 속에서 부서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이 절박한 진실이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 했다.
하설빈이 갇힌 징계실은 방이라기보다는 관에 가까웠다. 폭이 한 뼘 남짓한 창문은 굳건한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녀가 시간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축축한 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댄 채 텅 빈 어둠을 응시했다. 진실을 외친 대가는 혹독했다. 정신 이상자, 허언증 환자, 명령 불복 종자. 배가란 대위가 그녀에게 붙인 주홍글씨였다. 뺨을 후려치며 미친년이라 소리치던 백대위의 경멸 어린 얼굴, 그 옆에서 비웃던 오지훈 중위의 비열한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쩌면 정말 미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 권력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분노와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모든 것을 쏟아낸 뒤에 탄력감일까 아니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자포자기일까. 아버지. 설빈은 나직이 아버지를 떠올렸다. 강철 같던 그 얼굴, 자신을 밀어내던 그 차가운 눈빛. 아버지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춘천의 군단장실에서 동부 전선의 철책선을 지키는 수만 명의 장병들을 지휘하고 있을까? 자신의 딸이 이곳 익산의 차가운 독방에서 이런 치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까? 아니, 알아서는 안 되었다. 자신의 힘으로 증명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떠나왔다.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의 다짐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설빈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 어둠 속에서라도 그녀는 스스로 일어서야 했다. 같은 시각 설빈이 갇힌 징계실 밖의 부사관학교는 보이지 않는 균열에 휩싸이고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쉬쉬하며 덮어졌지만 목격자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김다솜을 구하기 위해 비탈길을 망설임 없이 내달리던 설빈의 모습과 그런 그녀를 향해 악을 쓰던 백대위의 모습은 여러 후보생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설빈이 정신 이상자로 격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생활관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하설빈 후보생이 진짜 미친 걸까?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었는데. 김다솜 목숨을 구한 거잖아. 그게 어떻게 정신 이상이야? 배가란 대위가 너무 심했어. 처음부터 하 후보생만 찍어서 괴롭혔잖아. 다들 봤으면서 왜 아무 말도 못해? 공포에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왔다. 그 중심에는 삼중대 부중대장인 박진우 중위가 있었다. 그는 백대위의 명령에 따라 설빈을 징계실로 끌고 가긴 했지만 내내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설빈의 눈빛은 미친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절박했지만 흐트러짐 없는 이성이 담겨 있었다. 제 아버지는 하도권 중장이십니다.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만약, 아주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박중희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경기도 성남의 국군수도병원. 의식을 찾은 김다솜은 자신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부모님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 나 때문에 설빈이가. 다솜은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이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것, 정신을 잃기 직전 설빈이가 자신을 업고 어둠 속을 헤치던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설빈이가 명령 불복종으로 끌려갔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듣던 다솜의 아버지, 예비역 육군 상사 출신인 김진태 씨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사람 목숨을 구한 게 죄가 되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 중대장이라는 여자 제정신이야? 김진태 씨는 평생을 군에 몸담았던 사람이었다. 군의 기율과 명예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인간의 생명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믿었다. 그는 딸의 병실을 나오자마자 부사관학교에 전화를 걸어 정식으로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훈련생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이며
규정에 따라 조치 중이라는 기계적인 답변뿐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김진태 씨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병원 휴게실의 컴퓨터 앞에 앉아 육군본부 공식 인트라넷인 아미 타이거에 접속했다. 수많은 장병들이 이용하는 소통 창구이자 부조리를 고발하는 장병 소원 수리 게시판이 있었다.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예비역 군번과 실명, 그리고 평생을 달고 산 육군 상사라는 계급을 모두 공개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문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논리정연했다. 제목 사람을 살린 것이 죄가 되는 군대, 이것이 정녕 우리가 믿는 국군입니까? 존경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보실 지휘관 여러분. 저는 평생을 육군에 몸바치고 명예롭게 전역한 예비역 상사 김진태입니다. 제 딸은 현재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불의의 사고로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딸의 사고가 아닌 제 딸의 목숨을 구해준 한 용감한 후보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딸이 겪은 사고와 하설빈이라는 한 용감한 후보생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상세하고 논리정연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는 배가란 대위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녀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고발했고 훈련보다 동료의 생명을 우선시한 하설빈 후보생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의 발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저는 제 딸의 목숨을 구해준 하설빈 후보생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이 용감한 젊은이가 정신 이상자로 몰려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된다면 저는 평생 군복을 입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한 예비역 군인이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내부망을 통해 퍼져나갔다. 야간 근무를 서던 장교들, 불침번을 서던 병사들 사이에서부터 시작된 파문은 아침이 되자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졌다. 수많은 장병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했다. 이게 실화라고? 미친 거 아니야? 134번 후보생은 영웅이다. 포상 휴가를 줘도 모자랄 판에 징계실 감금이라니. 배가란 대위,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나? 원래부터 독하기로 유명했지. 결국 일 터질 줄 알았다. 우리 부대에도 저런 간부 있는데 제발 이 기회에 다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글은 운명처럼 강원도 춘천의 제2군단 법무실 박성준 소령의 눈에 띄게 되었다. 박소령은 매일 아침 소원 수리 게시판을 확인하며 군단 내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익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관할은 아니었지만 예비역 상사의 피 끓는 호소문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글을 읽어내려가다 하설빈이라는 이름에서 순간 멈칫했다. 하라는 흔치 않은 성, 그리고 군단장에게 비슷한 나이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는 보안 등급이 높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군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후보생 하설빈.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그의 모니터에 섬뜩한 경고창이 떴다. 접근 권한 없음. 1급 군사기밀. 박성준 소령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군단 법무실 소령인 자신의 접근 권한으로도 열람할 수 없는 인사 파일. 이것은 이 후보생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의미했다. 비밀 작전에 투입된 특수 요원이거나 혹은 군 최고 수뇌부의 직계 가족. 그의 설마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그는 일반적인 보고 라인을 거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군단장 비서실장,
서진우 대령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대령님, 박성준 소령입니다. 이군 단장님 직계 가족과 관련된 극비 사항으로 긴급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문은 마침내 폭풍의 눈을 향해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원도 춘천의 제2군단 사령부 지하 벙커 용의 둥지라 불리는 지휘통제실은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동부 전선의 지형과 아군의 배치 현황이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작전 장교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정보들을 분석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현재 적 특작부대 향로봉 일대로 침투 중인 것으로 판단됨. 30 수여단 예하 1개 대대를 즉시 투입, 퇴로를 차단하고 경멸하라. 중앙 지휘석에 앉아 거대한 전장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꿰뚫어 보며 명령을 내리는 남자 바로 군단장 하도권 중장이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의 감정 동요도 없이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부하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의 지휘 아래 쌍용부대는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전투군단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전시에도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지휘통제실의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군단장 비서실장 서진우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하도권 중장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지휘통제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사령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하도권 중장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강철 가면을 쓴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서진우 대령은 보았다. 보고를 듣는 순간 하도권의 눈동자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칠흑 같은 심연의 냉기가 채우는 것을. 하도권은 조용히 손을 들어 작전 중지를 명령했다. 10분간 휴식. 현 상황 유지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우 대령을 따라 벙커 밖으로 나갔다. 그의 걸음은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었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상의 군단장실. 서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박성준 소령의 보고서와 소원 수리 게시판에 링크가 담긴 태블릿 PC를 건넸다. 하도권은 말없이 태블릿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예비역 상사의 피 끓는 청원, 자신의 딸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어떤 사투를 벌였는지, 그리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그는 수백 개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이름 모를 수많은 장병들이 자신의 딸을 위해 분노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 대령이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박소령의 추가 확인 결과 따님께서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삼중대장 백아란 대위는 이를 정신 이상자의 망상으로 치부하고 따님의 뺨을 폭행한 뒤 불법 감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 모욕적인 말을 어렵게 꺼냈다. 그 과정에서 내 애비는 술집 작부나 꼬셔서 너 같은 걸 낳았냐는 식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깊고 무겁고 끔찍한 침묵이 군단장실을 지배했다. 하도권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서 대령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창밖으로는 그가 평생을 지켜온 강원도의 웅장한 산맥이 펼쳐져 있었다. 침묵은 1분, 2분 영원처럼 길게 이어졌다. 서 대령은 군단장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살기였다. 마침내 하도권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기에 오히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서웠다. 헬기 준비시켜. 한마디였다. 서 대령이 반사적으로 물었다. 어느 기종으로 준비시킬까요, 군단장님? 하도권의 눈이 서 대령을 꿰뚫었다. 가장 빠른 놈으로. 그 순간 쌍용부대 사령부 전체에 보이지 않는 비상이 걸렸다. 요란한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어급 우선 출동 명령이 군단 직할 항공단에 하달되었다. 군단장의 전용기인 UH-의육식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비상 소집되어 활주로로 질주했다. 동체에 선명한 쌍용 마크와 별 3개가 그려진 검은 헬기가 이륙 준비를 마쳤다. 하도권은 전투복 차림 그대로 헬기에 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돌며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이륙 직전 서 대령이 헬기 문 앞에서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 익산까지는 항로 최단으로 잡아 40분 소요됩니다. 하도권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다. 그의 시선은 이미 남쪽 익산의 하늘을 향해 있었다. 잠자던 용이 마침내 눈을 떴다. 그 용은 폭풍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익산 육군 부사관학교의 오후는 나른한 피로감과 반복되는 훈련의 땀 냄새로 가득했다. 후보생들은 연병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각계 전투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낮고 강력한 비트음이 순식간에 땅을 뒤흔드는 굉음으로 변하며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모든 훈련이 중단되었다. 교관들과 후보생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하늘을 향했다.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훈련용 헬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뿜어내는 검고 거대한 물체였다. UH-의육식 블랙호크. 육군 항공의 주력 기종이자 동체에 선명하게 그려진 쌍용 부대의 마크와 3개의 별. 그것은 일개 훈련 부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야전 전투군단장의 전용기였다. 군단장 헬기다. 이 군단장님 헬기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연병장은 순식간에 패닉에 휩싸였다. 군단장의 방문은 최소 몇 주 전부터 준비되는 군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예고 없는 방문, 그것도 전투 헬기의 강습과도 같은 등장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터졌다는 신호였다. 학교장인 윤태식 준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연병장으로 달려나왔다. 블랙호크는 연병장 중앙에 착륙하며 강력한 하강풍으로 흙먼지 폭풍을 일으켰다. 잠시 후 회전 날개가 서서히 멈추자 연문이 열렸다. 건장한 체격의 부관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190에 가까운 장대한 키,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그리고 어깨 위에서 서리발처럼 빛나는 3개의 별. 하도권 중장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연병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와 경례를 붙이는 윤태식 준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매서운 눈은 마치 먹잇감을 찾듯 주위를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첫마디가 로터의 소음을 뚫고 얼음처럼 날아와 박혔다. 내 딸 어디 있지? 예. 따님이라니요, 군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윤 준장은 눈앞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되물었다. 하도권의 목소리는 한 톤 더 낮아졌고 그만큼 더 위협적으로 변했다. 하설빈 후보생.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다. 하설빈.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윤 준장의 뇌리에 번개가 내리쳤다. 며칠 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문제 후보생으로 보고받았던 그 이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원 수리 게시판에 바로 그 이름. 윤 준장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백아란 대위와 오지훈 중위가 하도권 중장과 마주쳤다. 백대위는 별 3개 장군의 등장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직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오히려 불시에 들이닥친 최고 지휘관 앞에서 자신의 엄격한 군기를 보여줄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삼중대장 백아란 대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해당 후보생은 명령 불복종 및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현재 닥쳐. 하도권의 나직한 한마디는 천둥과도 같았다. 백대위의 보고는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백대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징계시설이 있는 건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겁에 질린 학교장과 장교들이 허둥지둥 그의 뒤를 따랐다. 징계실에 굳게 닫힌 철문 앞에 다다른 하도권은 문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백아란 대위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응시했다. 열쇠 내놔. 백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건넸다. 하도권은 직접 열쇠를 받아 자물쇠를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어둡고 축축한 내부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 먼지투성이 전투복 차림으로 웅크리고 앉아있던 하설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딸의 초점 없는 눈이 자신을 향하는 순간 하도권의 강철 같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설빈은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딸을 부축해 밖으로 나온 하도권은 자신의 등 뒤에 선 백아란 대위를 향해 싸늘하게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해친 적을 마주한 분노한 용의 눈빛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내 애비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나? 백아란 대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조각난 파편들이 마침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하라는 성 자신을 쏘아보던 그 기묘한 눈빛, 그리고 벼랑 끝에서 외쳤던 그 이름. 내가 하설빈 애비다. 하도권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백대위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다. 자, 이제 내 딸에게 했던 질문에 내가 직접 답해보아라. 내 애비는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그 마지막 질문과 함께 백아란 대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심판의 폭풍이 마침내 상륙하여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 시작했다. 하도권 중장의 마지막 질문이 연병장에 얼어붙은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내 애비는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아란 대위가 자신의 딸에게 던졌던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는 가장 잔인하고도 정의로운 심판의 언어였다. 백아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개처럼 엎드려 용서를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하도권은 그녀의 비굴한 모습을 더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분노는 한 개인에 대한 증오를 넘어 군 전체를 병들게 하는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려는 외과 의사의 칼날처럼 차갑고 냉정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관에게 눈짓했다. 부관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높이 들어 연병장의 도열한 학교 지휘부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예비역 상사 김진태가 올린 피 끓는 청원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하도권은 그 제목을 한자 한자 힘주어 읽었다. 사람을 살린 것이 죄가 되는 군대, 이것이 정녕 우리가 믿는 국군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전체를 지배했다. 그는 화면을 백아란이 작성한 하설빈에 대한 징계 보고서로 넘겼다. 여기 백아란 대위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 반복적 허언증 및 망상성 인격장애. 감히 자신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덮기 위해 한 후보생을 정신병자로 매도했더군. 그는 경멸 어린 눈으로 엎드린 백아란을 내려다보았다. 백대위. 내가 심리학자인가? 아니면 정신과 의사라도 되나? 사람 목숨을 구한 내 딸에게 정신병자라는 낙인을 찍고 불법적으로 감금한 이유가 뭔가? 내 하찮은 자존심과 출세욕에 방해가 되었나? 그의 일갈에 백아란의 어깨가 종이장처럼 떨렸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지훈 중위는 이미 충격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실신해버렸다. 하도권은 더 이상 저들에게 시간을 허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교들을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육군 전체를 향해 선언하듯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겨울 서리처럼 차가웠다. 전한다. 금일부로 삼중대장 백아란 대위와 부소대장 오지훈 중위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벼락과도 같은 명령이었다. 두 사람의 신병은 즉시 육군 중앙수사단에 인계하라. 직권 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명예훼손, 불법 감금 혐의를 적용하여 그 어떤 관용도 없이 정식으로 수사하여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명한다. 그의 선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학교장 윤태식 준장을 향했다. 윤 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또한 이 모든 부조리를 묵인하고 방조한 지휘 계통의 모든 장교들, 특히 지휘 책임이 있는 학교장 또한 엄중한 감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간부로 육군본부 감찰실 주관 하에 이 부사관학교에 대한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모든 서류와 시설, 인원을 대상으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샅샅이 조사하여 썩어 빠진 뿌리까지 전부 도려내도록 하라.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장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의 군 생활, 어쩌면 인생 전체가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은 단순히 한두 명의 부패한 장교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 부조리의 온상이 된 조직 전체를 정화하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덮치고 있었다. 하도권은 마지막으로 흙먼지 속에서 여전히 목숨을 구걸하는 백아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마저 사라진 싸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내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인이 될 한 젊은이의 명예를 짓밟고 목숨을 위협하고 그 부모까지 모욕한 죄의 내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다. 두 번 다시 그 더러운 입으로 충성이라는 말을 담지 마라. 넌 그럴 자격이 없다. 그 말을 끝으로 하도권은 썩은 것을 본 듯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충격 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딸 설빈에게 다가갔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헬기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백아란과 오지훈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관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하설빈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의 거대한 권력이 지금은 가장 강력하고 정의로운 철퇴가 되어 모든 부정을 박살내고 있었다. 헬기에 오르며 그녀는 폐허가 된 연병장을 돌아보았다. 한 시대가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진정한 명예와 정의가 다시 태어날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 덕분에 오랫동안 고여 썩어가던 물이 정화될 터였다. 춘천으로 돌아오는 블랙호크 헬리콥터 안은 엔진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 소음은 부녀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가려주는 유일한 방패였다.
하설비는 승무원이 건네준 두툼한 군용 담요를 몸에 두른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산하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익산의 훈련소를 떠난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보낸 몇 달은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충격과 분노, 안도와 슬픔, 그리고 아버지의 힘에 대한 새로운 경외감까지. 그녀의 마음속은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헬기는 군단 사령부가 아닌 장군 관사 옆에 마련된 전용 헬기장에 착륙했다. 군단장 하도권은 내리자마자 부관에게 오늘 모든 일정 취소하고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찾지 말라고 전하게. 라는 짧은 명령만 남기고 딸을 데리고 조용한 관사 안으로 들어섰다. 널찍한 거실에는 부녀 단둘만이 남았다. 관사를 관리하는 병사가 조심스럽게 따뜻한 차를 내오고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전장에서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하던 강철의 지휘관도, 훈련소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견뎌낸 강인한 딸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 하도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헬기 안에서와는 달리 평생 억눌러온 감정들이 뒤섞여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내가 틀렸다. 그는 찻잔을 든 채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너를 지키려던 방식이 너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구나.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군의 쓴맛을 보길 바랐다.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비정한 곳인지 알길 바랐지. 하지만 썩은 맛을 보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이 앉은 소파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고통이 어려 있었다. 이 애비도 너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 가진 것 없이 오직 실력과 도끼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모함과 배신, 부조리를 겪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내 딸만큼은 그런 더러운 꼴을 겪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방패가 되어주리라. 너를 다그치고 일부러 더 차갑게 대한 것도 그 험한 세상에서 내가 약하게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내 뒤틀린 방식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잠겨왔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강인함은 너는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었다. 내가 막으려 했던 그 길 위에서 너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보다 더 강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하도권은 마침내 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미안하다, 설빈아. 그리고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그 말에 하설빈의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시간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감격과 이해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던 설비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키려 하셨던 그 강철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의 무게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서 부동자세로 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군인의 눈빛이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 때문에 저는 더욱더 군에 남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군에는 백아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김다솜 후보생과 그녀의 아버님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분도 계십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부하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하설빈으로 임관하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하도권은 눈물을 머금은 채 그러나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딸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그리고 자신을 뛰어넘을 미래의 용을 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허락이 아니었다. 한 선배 군인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길을 걸어갈 후배 군인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다. 내 길을 존중한다. 가라. 그리고 내가 믿는 군인의 길을 이 애비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날 밤 춘천의 군단장 관사에서는 오랜 시간 닫혀있던 부녀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들은 가장 단단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하설빈이라는 새로운 용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도권 중장의 철퇴가 휩쓸고 간 익산 육군 부사관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특별종합감사단은 학교의 모든 서류와 시설, 인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수많은 부조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교장은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고 수많은 간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배가란 대위와 오지훈 중위는 군 검찰에 기소되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학교는 새로운 학교장과 간부들로 교체되었고 훈련 과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졌다. 억압과 공포에 기반한 구시대적 군기는 사라지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하설빈은 몇 주간의 휴가를 받은 뒤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그녀의 복귀는 학교 전체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모두가 그녀를 군단장의 딸이라는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설빈은 달랐다. 그녀는 돌아온 첫날부터 예전의 134번 후보생으로 돌아갔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가장 힘든 훈련을 자원했으며 뒤처지는 동기들의 군장을 말없이 나눠들었다. 후보생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어려워했지만 곧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무기 삼아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배경 때문에 자신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오직 실력으로 동기들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고 있었다. 군단장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점차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가장 믿음직한 동기 하설빈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 특히 목숨을 빚진 김다솜은 회복 후 복귀하여 설빈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운명의 임관식이 열렸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익산의 드넓은 연병장. 수백 명의 후보생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빛나는 하사계급장을 어깨에 달았다. 수많은 내빈과 가족들 틈에서 하도권 중장은 군복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요란한 박수 대신 그저 조용히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의 모습을 가슴에 담았다. 임관식이 끝나고 각자의 자대 배치를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동기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었다. 후방의 군수사령부나 행정부대 혹은 연고지에서 가까운 부대로 발령받는 동기들이 대부분이었다. 모두가 하설빈은 당연히 아버지가 있는 춘천의 2군단 사령부나 국방부 직할의 편한 보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설빈의 이름이 불렸다. 연병장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사 하설빈. 하사 하설빈. 그녀는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복창했다. 단상의 선 장교가 그녀의 배치 명령서를 읽어내려갔다. 보직 제21보병사단 수색대대 분대장.
근무지. 장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지명을 외쳤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최전방 GOP 경계초소에 보한다. 순간 임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강원도 양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양구보다는 나으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하고 춥기로 악명 높은 곳. 그 중에서도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가 지키는 GOP는 산세가 험준하고 겨울에는 혹하니 뼛속까지 파고들며 북한군과 매일 밤 대치해야 하는 실전과 다름없는 곳이었다. 신임 하사에게, 그것도 여군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 위험한 배치였다. 모두가 놀라 설빈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원했던 길이었다.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의심을 단 한 점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녀의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설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연병장에 선 수백 명의 동기들과 가족들, 그리고 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담아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명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군단장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고 오직 하설빈 하사로서 가장 춥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임관식이 끝나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하도권은 아무 말 없이 딸을 힘껏 안아주었다. 몸 조심하거라. 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강철 검은 마침내 뜨거운 담금질을 마치고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검은 조국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끝을 막기 위해 가장 춥고 어두운 북쪽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원도 양구. 군용 열차에서 내린 하설빈의 뺨을 스치는 공기는 익산의 그것과는 밀도부터가 달랐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공기는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젖은 흙과 침엽수의 냄새, 그리고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온 보이지 않는 긴장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방을 둘러싼 산들은 마치 거대한 병풍처럼 하늘을 가리고 서서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이방인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원통에서 못 살겠다는 인재의 우스갯소리도 이곳 양구에 비하면 차라리 정겨운 푸념에 가까웠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땅이었다. 그녀를 태운 낡은 군용 지프는 포장과 비포장을 번갈아가며 1시간 넘게 뱀처럼 구불거리는 산길을 올랐다. 오르면 오를수록 길은 험해졌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문명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 대한민국 최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낡고 빛바랜 팻말 너머로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제21보병사단 수색대대 제5경계초소. 거미줄처럼 얽힌 철책과 날카로운 윤형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진 산 정상의 외로운 섬.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먹고 자고 그리고 싸워야 할 새로운 집이었다. 설빈이 더플백을 메고 차에서 내리자 안에서 몇 명의 병사들이 낯선 여군의 등장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그때 생활관 막사에서 땅딸막하지만 다부진 체격의 한 상사가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왔다. 잘 익은 능구렁이처럼 미끄러운 눈빛, 햇볕과 찬바람에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입가에 걸린 냉소적인 미소. 그의 가슴팍에는 오태식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소초의 실질적인 왕이자 GOP의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남자였다. 신임 분대장인가? 웬 계집애가 왔네. 첫마디부터 노골적인 무시와 텃세가 담겨 있었다. 오태식 상사는 설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아직 다림질 각이 살아있는 깨끗한 전투복,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앳된 얼굴. 그의 입가가 더욱 비틀어졌다. 충성. 금일부로 5초소 2분 대장으로 부임한 하사 하설빈입니다. 설빈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오상사는 경례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코웃음을 쳤다. 여긴 익산 훈련소처럼 속굽 장난하는 데가 아니야, 강하사. 경례는 나중에 배 터지게 받을 테니 집어치우고. 그나저나 사단 본부놈들 대가리에 총 맞았나. 이런 애송이 계집을 최전방 GOP에 보내다니. 계집이라는 단어에 설빈의 미간이 순간 굳어졌다. 배가란 대위와는 다른 종류의, 그러나 더욱 원초적이고 깊게 깔린 무시였다. 여긴 진짜 총알이 날아오는 곳이라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필이나 굴리던 년이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알겠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사님. 설빈은 지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오태식은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비웃음을 흘렸다. 뭐냐? 그 잘난 패기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막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설빈의 첫 GOP 생활은 그렇게 얼음장 같은 환대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아버지의 존재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했다. 양구의 겨울은 소문보다 혹독했다.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살을 애는 칼바람은 콘크리트 초소의 미세한 틈까지 파고들어 잠든 병사들의 체온을 앗아갔다. 하설빈과 오태식 상사의 갈등은 이 얼어붙은 철책선처럼 팽팽하고 차갑게 이어졌다. 설빈은 모든 것을 규정과 원칙, 즉 FM대로 처리하려 했고 오태식은 모든 것을 경험과 요령, 즉 짬으로 해결하려 했다. 강하사. 보급받은 방한 장갑이 죄다 이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손가락이 다 얼어서 총 방아쇠도 못 당기겠다고 애들이 아우성이야. 오 상사가 낡아 빠진 방한 장갑 몇 켤레를 설빈의 책상에 던지며 소리쳤다. 정식으로 보급 요청서 올렸습니다. 곧 신품이 올 겁니다. 신품? 그놈의 서류 타령하다가 애들 손가락 다 잘려나가겠다. 이럴 땐 그냥 대대 보급계에 있는 내 동기한테 전화 한 통해서 어금 몇 개 빼돌려 오는 게 최고야. 그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모든 물자는 정식 절차를 통해.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책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군대가 다 돌아갈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야, 실전. 설빈은 오 상사와 싸우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상급 부대에 전화를 걸어 보급품 지급을 독촉했고 주말에는 직접 읍내 군장점에서 사비로 질 좋은 방한용품을 사와서 상태가 심각한 병사들에게 나눠주었다. 병사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오 상사의 뿌리 깊은 불신은 여전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초소의 핵심 감시 장비인 TOD 열상 감시 장비에서 터져나왔다. 낡을 대로 낡은 TOD는 툭하면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꺼지는 현상이 잦았다. 폭설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야간 감시 근무를 서던 병사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상사님, TOD 화면이 계속 깜빡거립니다.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오 상사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거 원래 그래. 저기 본체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두어 번 세게 툭툭 쳐봐. 그럼 다시 나올 거야. 그게 이놈을 다루는 요령이야. 그때 마침 상황실에 들어오던 설빈이 그 대화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 됩니다. TOD는 우리 초소의 눈입니다. 충격을 가하는 임시방편은 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당장 대대 정비반에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오 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강하사, 너 또 시작이냐? 그거 정비반 부르면 얼마나 귀찮아지는지 몰라. 우리만 피곤해진다고.
병사들이 피곤한 것과 초소의 눈이 머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상사님? 설비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상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 장비 하나가 우리 모두의 목숨을 책임지는 겁니다. 사소한 요령이 부르는 안일함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결국 설비는 자신의 뜻대로 TOD 수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며칠 후 낡은 TOD는 아예 최신형 디지털 모델로 교체되었다. 오 상사는 쓸데없는 짓 했다며 투덜거렸지만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신형의 성능에 내심 놀라는 눈치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쓸데없는 짓이 모두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은 유독 눈보라가 거셌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화이트아웃 현상으로 모든 육안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 그때 신형 TOD를 통해 경계 근무를 서던 최일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상황 발생. TOD의 미확인 물체 접근. 섹터 7 철책선 방향. 상황실의 모든 인원이 모니터로 달려들었다. 거센 눈보라를 뚫고 열 감지 화면에 희미한 형체 여러 개가 철책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만약 구형 TOD였다면 눈보라로 인한 노이즈로 치부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를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전원 전투 배치. 소초장의 명령이 떨어지고 초소는 순식간에 실전 상황으로 돌입했다. 확인 결과 그들은 무장한 채 월남을 시도하던 북한군 공작조였다. 초소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교전 없이 그들을 생포할 수 있었다. 만약 하설빈의 고집이 없었더라면, 만약 낡은 TOD에 의존하고 있었더라면 초소는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대대장과 사단장으로부터의 표창과 격려가 쏟아졌다. 초소원들은 모두 설빈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FM은 융통성 없는 고집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패였음을 모두가 깨달았다. 그날 새벽 오태식 상사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뻑뻑 태우고 있었다. 그는 한참 후에야 설빈에게 다가와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한마디 툭 던졌다. 오늘 커피는 내가 타지.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하는 최고의 인정이자 사과였다. 얼어붙었던 철책선 같은 두 사람의 관계에 마침내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하설빈은 이제 하사가 아닌 중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5초소의 핵심 리더이자 병사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분대장이었다. 오태식 상사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산의 진달래가 피어나는 봄이 왔다. 그리고 그해 가을, 안개가 유독 짙게 끼던 어느 새벽. 설비는 오 상사 그리고 2명의 분대원과 함께 정기 수색 정찰에 나섰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쳐나가던 그때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단련된 오 상사가 갑자기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춰 세웠다. 순간 거짓말처럼 안개가 살짝 걷히는 틈으로 설비는 숨을 멈췄다. 불과 10여 미터 전방 그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다른 무리가 있었다. 낡고 색바랜 군복, 어깨에 둘러맨 AK-74 소총. 북한군 순찰조였다. 시간이 멈췄다. 함께 있던 신병 하나가 겁에 질려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려고 했다. 오 상사의 눈이 본능적인 살기로 번뜩였다. 먼저 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것이 그가 철책에서 배운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다. 바로 그 찰나였다. 쏘지 마십시오. 설빈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침묵을 갈랐다. 그녀는 오 상사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제지했다. 상사님, 교전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적이 먼저 명백한 위협 행위를 가하지 않는 한 선제 사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공격 태세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설빈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소총을 가슴 앞으로 내려 공격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일촉즉발의 대치. 북한군 쪽에서도 동요가 일었다. 잠시 후 그들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병사가 마찬가지로 고갯짓을 자신의 부대원들을 뒤로 물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안개 속에서 남과 북의 군인들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서로의 모습이 다시 짙어지는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설비는 팀을 이끌고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했다. 초소로 복귀한 오태식 상사는 상황실 한쪽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한참 만에 고개를 들어 설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수십 년간 그를 지배해온 냉소와 불신은 사라지고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경외감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틀렸다, 하중사. 내 짬밥만 믿고 그 순간 방아쇠를 당겼으면 우리 애들 그리고 나까지 다 여기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완전한 패배 선언이자 가장 진솔한 고백이었다. 설빈은 대답했다. 상사님의 경험 덕분에 우리가 적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원칙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경험과 원칙 둘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싸운 겁니다. 그날 이후 하설빈 중사는 백두산 부대의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이제는 어엿한 상사 계급장을 단 하설빈은 여전히 양구의 최전방 초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전출을 거부하고 가장 위험한 이곳에 남았다. 이곳이야말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전우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깊은 밤, 설빈은 자신의 분대원들을 이끌고 철책선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이제는 제법 군인다운 태가 나는 최 병장과 든든한 파트너 오태식 상사, 그리고 새로 들어온 긴장한 얼굴의 신병이 묵묵히 따르고 있었다. 철책 너머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가 가득한 북녘 땅.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뒤를 따르는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서로를 믿는 든든한 눈빛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도권 군단장이라는 거대한 별의 빛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내는 작지만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별이 되어 있었다. 이 땅의 가장 높고 외로운 곳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며 묵묵히 빛나는 별. 밤하늘에는 길 잃은 자들의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설빈은 그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 별처럼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진정한 의미의 별의 딸이 바로 그곳에서 조국의 심장을 지키며 서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